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어제 방송기자 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수중계로 저희가 하루 쉬고 인사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6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또 콩으로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만 25세에서 지금 이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결정이 됐는지 또 여야 합의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였는지 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주 내용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고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여야 간의 이견이 거의 없이 정개특위에서도 이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이견이 없네요. 정말 네. 오랜만에 이견이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네. 이 안을 그때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면 만 18세 고3도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고3에 출마할 가능성은 뭐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렇죠. 젊은 후보들이 또 재보궐선거에 나눌 가능성도 있고 네. 대선이 끝난 6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이때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젊은 후보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해외 높아진 보도를 겁니다. 저희가 해드릴 때 가끔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네. 칠레에서 만 35세 막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까 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죠. 있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피선거권 하향 연령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1948년 정해진 이후에 73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앞서서 그러면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2019년 말에 통과해서 지난 총선에서 그렇죠.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여야가 이번엔 이견이 없었을까. 최근에 MZ세대가 워낙 중요해졌잖아요. 20대, 30대. 그래서 표를 젊은 얻겠다. 층에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사실은 예전에도 추진했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더 적극적이었던 곳은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정의당이고 예전 대선에서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가 네. 이것을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분위기였는데 30대인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했고 이준석 대표가 이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고요. 실제로 소속 의원 103명이 이 안에 대한 공직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만 18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상 당 전체 의원이 찬성을 한 거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시도이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될 과제도 많다라는 지적을 조금 그렇죠. 미리 전해드리면 네. 일단은 정당 가입 연령 우리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한번 신보라 전 의원인지 그렇죠. 누가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빨리 입당하고 공천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졌다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정당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하던가 보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미성년자가 만 18세면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서 정치자금을 집행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서 얼마나 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을 견제하지 않고 잘 서포트를 해줄지. 그렇죠. 또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돈 안 쓰는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선거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 남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만 40세인 대선 출마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없었죠. 이것은 이제 예.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개특위 차원에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선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국민 실태조사를 보면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풀어야 할 과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보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야가 아무런 의견의 대립 없이 통일된 데에는 그 20, 30대가 지금 캐스팅 보트로 이번 그렇죠. 대선에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20, 30대가 전체 유권자의 지금 3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낮춤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어필한 그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18세로 낮췄는데 네. 과연 18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대 후반이라든지 20대 초반의 청년들 아니면은 뭐 아이들의 정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은 일단 만 18세가 이제 피선거권을 갖게 됐으니까 출마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출마를 하려면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소양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 정치 참여는 약간 어른들이 하는 것.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정치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선거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비용의 문제. 그러면은 네. 뭐 이제 만 18세가 된 아이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법은 피선거권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이들에게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형평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은 선대위라든지 인재 영입을 함에 있어서 네. 젊은 층을 이렇게 좀 타겟팅해서 많이 앞세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뭐 지난 대선이나 지난 그런 지난데 뭐 선거 총선이나 뭐쭉 젊은 가도. 피를 뭐 네. 수혈한다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나서 그 젊은 인재들이 또다시 새로운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을 뭐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것을 더 나아가서 새롭게 출마를 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그런 토양이 돼 있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연결성 때문에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 번 쓰고 또 뭐 젊은피 수혈이다 이런 어떤 뭐 슬로건이나 이런 거에만 쓰이게 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정치 활동을 교육계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18세부터 지금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그 전부터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비용을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치 교육을 가장 잘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되어 있죠. 정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그동안 잘 못했었고 네. 그리고 잠시 언급을 해드렸듯이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낮춰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당에서 뭐 풀뿌리 조직들이 정당은 많잖아요. 그런 예. 곳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계속 정책 토론을 한다던가 청소년 대상 정치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그렇죠. 제도를 좀 활성화한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돈 선거는 사실상 청년이든 정치 신인이든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사실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같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선거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것은 예.
본인이 선거운동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되잖아요. 언론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정당에서의 행사 자체가 대중에게 노출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정치 신인들은 온갖 제약에 다 묶여 있어요. 보도가 되기가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네. 명함을 돌리는 거 이런 것도 제약이 많고 너무 많아요. 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오히려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돈은 못 쓰도록 조이는 걸 같이 해야만 이 제도가 개선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됐고 세 번째로 저는 기성 정치권의 견제 이거는 정말 뜨거운 감자이겠죠. 정치권의 지금 문화를 보면 뭐 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젊은 정치인들이 정당에 들어갔을 때 너무 그 정당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전파시키는데 지쳐서 정치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도 새로운 피를 영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뿌리를 내디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만들고 문화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라고 정당 법 자체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정당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가입 연령을 낮추는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네. 또 아까 미성년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성년자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와 아이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경우에 네. 과연 부모가 동의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과연 그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계속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현역 의원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신인들이 그 가깝게 부분이 되어 있어요.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정치 자금법 개정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당에서 정당 내부의 어떤 조직을 바꾸는 거는 엄청난 법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렇죠. 발탁할 때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을 배치하려는 노력이라던가 당내에 있는 뭐 청년위원회 혹은 앞으로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위원회의 독자성이라던가 지위와 권한을 좀 강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네.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라도 도입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뭐 교육은 물론이고요. 그렇죠. 또 장학금을 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정치 활동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에게 정당 차원이나 아니면 나라 차원에서 장학금을 줘서 청년 정치인들이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좋은 마련이 돼야 인재들을 될것 글로 같습니다.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 지금 하나의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보여주기식의 정치가 아닌 좀 제대로 된 정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지금 신설된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랑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추진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었는데요. 네. 이게 처음 추진된 지 이제 8년 만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일단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책무를 법률에다가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 인권 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사항이 내려올 때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런 내용을 또 담았고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그 기업 안에서 발생을 할 때 피해자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이제 법률로서 또 규정을 해두었고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인권 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이 법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인권이랑 이제 국가가 5년마다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법률에서 근거해서 이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 별
큰 효력이 실효성이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권고조 효력에 불과하다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인권정책기본법이 아예 법률로서 마련이 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그런 인권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을 이제 시행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점을 찍겠다 뭐 이런 의도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군에서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통 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대 내부에서만 하다 보니까 서로 은폐하게 되고 그 사실을 축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인권위 산하에 그 인권보호관을 둬서 이제 인권위에 소속에 되어 있는 그 군 인권보호관이 직접 그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군 인권 침해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방안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기본적인 그 틀 만들어진 이유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인권위 자체도 어떤 실효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법무부와 인권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고 새로운 기구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두 분이 이 제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싶네요. 예,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각 부처를 다 아울러서 정책을 조율하거나 이럴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아예 큰 틀에서 기업인 분야가 민간 분야, 지자체 분야, 각 부처에서 나오는 안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큰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역할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미 인권위가 존재를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는 좀 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 직속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성 침해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됐었고 다시 인권위를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발을 사서 당시에 뭐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사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제도나 법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나라 인권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좀 든든하게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국가의 어떤 인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구속력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위가 있고 지금 이제 인권정책위원회가 예. 이렇게 두 개가 병존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상호 간의 권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법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권위는 이제 인권정책위원회에 자문을 한다거나 어떤 보고 자료를 건넨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법률로서 권한 배분을 해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법률이 뭔가 좀 더 구속력을 가지려면은 법적으로 어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뭐 계획이라든지 절차를 수립하라라는 규정은 담겨 있지만 그 기업이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인권 영향평가 이런 제도는 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군요. 시행되고 나중에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조금 더 생각을 보완이 합니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가서 그 계획이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것에서도 또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끝으로 저희 정 교수님께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사실상 듣죠. 이제 이게 신설이라서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국가 인권에 있어서 국회에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3인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지명한 4인 중에 한 명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명을 더 증언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앞으로 국회에서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조사 권한이 어디까지에 되는지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